진짜 정말 괜찮은 친구들, 음악만 하는 친구들이니까 밥도 안 먹어요, 같이 있으면. 진짜로 안 먹어. 내가 한 3번 얘기해. 안 배고파? 지금 6시간 지났는데 4시간 뒤에 안 배고파? 아, 괜찮아요.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나 런닝머신 타요, 얘네 앞에서. 너무 이 하루 내 일상이 얘네랑 있으면 슉 가니까 뭘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입니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힙합이 한국땅에서 마라탕으로 두쫑쿠 상버떡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끌던 2010년대 중후반, 그 시기 대학 힙합 동아리 씬도 함께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연고전, 고연전 같은 단둘의 배틀랩 매치는 단순히 학교 간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각종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았죠. 너네 학교는 붙어도 안 갔어와 같은 단순하지만 팍 꽂히는 라인이 가져다주는 소소한 재미와 생각 이상으로 탄탄한 동아리원들의 실력이 맞물리며 흥미로운 이벤트성 게임으로 소비된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오카시 형님들이 바로 그 씬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죠. 제프리 화이트와 라프산두, 그리고 지금은 탈퇴한 신명근 캐멀잭이 모두 연대 출신이고, 여기에 메이슨호가 콜드베이까지 가세하면서 최초 6인 스쿼드로 팀의 출발을 알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19시즌과 20시즌에 각각 믹스테이프 666과 첫 정규작 아가사를 발표하며 더 이상 대학생 래퍼가 아닌 정식 래퍼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하죠. 그것도 단기간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요. 먼저 첫 번째 작인 666에선 이들이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는 드러났으나 아직 음악적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 어딘가 설익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익음 속에서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긴 했는데, 불과 1년 뒤 공개된 아가사에서 그 정체가 확실해졌죠. 미니멀한 트랩비트를 중심으로 몽환적이고 독특한 샘플 소스를 얹어 앨범 커버 아트웍처럼 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아가사는 정규 앨범이란 이름값에 걸맞은 인상적인 순간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앨범 프로덕션 전반을 책임진 제프리 화이트가 일반적인 트랩 프로덕션과 차별할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보컬을 악기처럼 활용하는 스타일로 인해 랩 퍼포먼스에서 어떤 기술적 만족감을 안기는 모먼트가 적었단 점은 꽤나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앨범 전반에 자신들의 색을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잠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Pocket full of yen and I jumped on all the spin on this direction. I ain't been on this scheme for bitch and I just wanna take time right now. Yeah, shut these bullshits right now. 하지만 오카신 대중은 물론 신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앨범 홍보 자체가 잘 안 됐을 뿐더러 이들의 음악 진입 장벽이 꽤나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도 한 3-4년 열심히 구르다가 차츰 열정이 식고 그로기 상태에 빠지면서 이쯤에서 음악적고 논산으로 출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었다 하죠. 이 형님들도 밥벌이 걱정할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몇 가지 옵션 사항을 두고 방황하던 중 자신들의 진가를 알아본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스윙스가 이끄는 마인필드였죠. 이 마인필드는 IMJM 위더플럭과 다르게 예산이 부족한 언더래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마침 오카시가 그 설립 목적과 부합한 케이스였던 겁니다.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이들은 스윙스가 회사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레이블의 덩치를 키우고 하나의 통합체제를 구축해 거대한 방주를 도모하던 23시즌, 약 70명에 달하는 선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합류한 뒤 곧바로 컴필 앨범 2장에 참여하고 연이어 팀 정규작을 빠르게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죠. 사운드적으로 좀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오카시가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사운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전 음감의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오카시의 사운드를 아티스트들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인정하고 그냥 좀 다들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 회사 사람들이나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신선한? AP 알케미 사이드 P에서 선보인 크림슨 레드와 웨이크업은 오카시가 팀의 새 국면에 접어들며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맛보기로다가 제출한 곡들이었다면,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꺼내든 안티반달리즘은 그냥 본게임 그 자체였어요. 총 20트랙으로 구성된 이 고봉밥 앨범은 이들의 음악적 세계관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한편의 여행 같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장르, 여러 질감의 사운드를 앨범 곳곳에 배치하면서도 전체적인 색채와 날카로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카시는 이를 가능케 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던 그 배경은 1년의 멤버 이탈을 겪은 뒤 마인필드에서 만나 새로 합류하게 된 매튜와 제프리 화이트의 프로듀서로서의 면모가 빛을 발한 덕분입니다. 전자음이 날뛰는 뱅어부터 가벼운 팝, 마무리엔 밴드 프로덕션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같은 구성이 산만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그만큼 이 형님들의 폭넓은 장르 이해도와 그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이어 발매한 또 다른 정규 플러스는 앞선 안티반달리즘의 날카로움을 깎고 깎아서 리스너들에게 한 발짝 더 친절하게 다가선 작품이에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음악적 퀄리티까지 같이 깎여나간 건 아닙니다. 얼터너티브한 음악을 기반으로 이번에도 여러 갈래의 장르를 끌어모아 응집력 있게 매듭 지은 프로덕션은 스윙스가 왜 이들을 업그레이드 5의 총괄 프로듀서로 임명했는지 납득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죠. 진짜 소화 가능한 사운드랑 장르폭이 말이 안 됩니다, 이 형님들. 여기에 더해 그들이 겪은 삶의 고단함과 고민, 그리고 이를 인정하고 풀헤쳐가는 과정을 담은 가사는 삶의 굴레에 갇혀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만한 감상을 제공했고요. 하지만 두 앨범의 준수한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들의 사운드는 상당히 마이너하고 곡 역시 비선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자신들의 색을 밀어붙인 뚝심 있는 선택이었다 볼 수 있는 한편, 약간 좀 안 좋게 말하면 창작자로서의 욕심과 리스너를 배려하는 태도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볼 수도 있었죠. 거기에 가사의 약 95% 이상이 영어였다는 점도 음악의 문턱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오카신 24시즌에 접어들어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엔 육수 진하게 우려서 깊은 맛을 내어주는 대신에 마라로제 떡볶이에 토핑 오지게 추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다 갖다 박은 작업물로 직관적인 형태의 것을 선보이기로요. 플러스도 그렇고 안티도 그렇고 아가사도 그렇고 항상 어우 힘을 완전 많이 주고 완전 진짜 막 이런 거잖아. 오터는 좀 우리 힘 빼고 멋있게 랩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투머치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미니멀하게 가져가는데 힘줄 때는 힘줄 줄 알고,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같은 걸 해도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게 결국 여태까지 축적되었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이크 타이슨이 잼 날리는 거랑 너가 잼 날리는 거랑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탄생한 게 오카시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 오톤입니다. 본작은 트랩 프로덕션을 뼈대로 거친 질감의 베이스와 선명하고 공격적인 신디사이저가 주로 이루는 뱅어들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앨범의 후반부에 배치된 두 곡을 제외하면 대체로 어렵지 않은 직선적인 전개로 쉴 새 없이 몰아붙이죠. 이 지점에서 오카시가 음악의 시장 접근성을 높였단 게 확연히 드러나고요. 플레이어들의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컬 이펙트의 활용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내추럴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랩 운용에 있어서도 이전처럼 보컬을 악기마냥 쓰는 대신 최대한 랩의 기술적 쾌감에 집중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카시 멤버들의 균형 잡힌 퍼포먼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레이스를 이어간 세형님은 오랜 세월의 호흡을 자랑하듯 인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죠. 또한 작사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이전엔 가사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같은 토익 500달일 리스너들에겐 그 내용이 어떤 메시라기보단 사운드의 일부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한국어 가사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이 건네고자 한 그 메시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이와 함께 플레이어들의 감정 표현 역시 한층 명료하게 전달됐습니다. 뭐 멤버들 말로 한국어 가사를 맛있게 쓰는데 자신이 없어서 영어를 고수해 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앞으로 한국어 비중을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So bitch, I'm out when I come in marriage zone. Diamonds, cubic coat, electric tone, see that Arizona. 그 여자랑 똥이랑 너네는 관련이 없지. 화장되는 소식 부실 거머니 와도 난 들킬 게 없지. 눈에 부어 새끼들 전부 모두 가짜에는 껴주지도 않았네. 그리고 제프리 화이트와 메이슨 홈은 앨범이 발매되기 전 각각 개인 앨범 한 장씩을 발표하기도 했죠. 먼저 제프리 화이트는 오카시의 앨범 프로듀싱 전반을 책임진 멤버인 만큼 팀의 휘황찬란한 전자음악을 재구성한 세인트로 개성 강한 앨범을 탄생시키며 장르 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2번 타자 메이슨홈은 조금 의외의 선택을 보여줬죠. 랩 힙합이 아닌 록메탈 기반의 앨범을 들고 나오면서 보컬을 하나의 사운드 소스처럼 써가지고 록과 일렉트로닉을 과감하게 융합시키는 실험적인 자세로 주류의 문법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신의 음악성을 과시했어요. 네, 지금까지 오카시가 발표한 작업물들을 보면 왜 스윙스가 이들을 영입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유름을 데려올 때도 김상민을 데려올 때도 그랬듯이 이영님과 그의 사단은 아티스트의 인지도, 나이,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카시의 영입에도 망설임이 없던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얼터너티브한 사운드를 뼈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갖춘 개인기량,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버리는 자체 프로듀싱 능력까지 오카시는 모두 갖췄으니까요. 더불어 필요할 땐 리스너들의 니즈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아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의 이 형님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뿌리와 대중의 요구사항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때문에 커리어 초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앞으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음악을 확장해 나갈지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오카시라는 팀은 뭔가 진짜 되게 노는 느낌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를 보는 사람들도 그냥 저희를 보고 그냥 뭐 웃을 수도 있고, 아 얘네 진짜 병신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얘네 음악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다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그게 색깔이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